그러니까 여기 와서 오신 분들이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나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한 시간 뺏겨버리다. 그런데 이미 제 한 살에 대해서 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정말로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하고 싶은 죽음에 대해서 그 내 인생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 제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인생 60이 되어가지고 이제 템플스테이를 갔어. 왜냐하면 이 마지막 60이 넘은 마지막 생을 어떻게 보내는가 정말 자기 나름대로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좀 여쭤봐야. 그래가지고 템플스테이를 가서 스님과의 대화 딱, 그래서 가서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말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딱 가서 여쭌 거예요. 스님, 내가 나이 60인데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요? 거기서 답을 얻어서 정말 말년을 마무리를 잘하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딱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사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하고 내가 이제 강의하러 갔을 때 나 차를 모시고 가면서 그동안 10분 동안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10분 동안 들은 게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챕터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취직시험 공부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한 적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유언을 아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례식을 했을 때 어떤 소위 아웃풋이 나왔는가, 어떤 일이 있는가도 제가 피드백도 해드리고, 그래서 좀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장례식에는 망자의 이력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망자의 이력서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자가 아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해서 사전을 뒤지다가 간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간이. 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간이라는 게 올림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전에. 근데 나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뭐라고 할까를 고심을 하다가 갈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갈리의 이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944년대생인데 다행히 10살 때 사진이 한 장 있어요. 형님이 찍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소위 60년 얘기 나오고. 자, 지금 이제 제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철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철부지란 말이 있어요. 철 모르고 까분다는 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80인데 20살, 50살 되는 것처럼 까보면 철 모른다고 그래요. 겨울인데, 그러니까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까불면 철부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계절에 살고 계십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학교 다닐 때를 사철 중에 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화순에서 태어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화순민학교 졸업하고 강주북중 졸업하고 살리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군 3년 하고 그 다음에 국제대학에 4년간 하고,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그때 1학년 때 처음 배웁니다. 그게 언제나 1966년이고 올해가 2026년이니까 만 60년이 되고 1월에 배워서 4월에 저 책을 냅니다. 벌써 4월 때 3개월 만에. 그리고 지금이 4월이죠. 딱 60주년입니다. 그리고 1975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노선 이은상 선생님이 75년도에 같이 지금 찍었던 남한산성에서 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하는 행사를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단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긴 봄이 끝납니다. 다른 같은 사람은 한여름인데 나는 봄에 헤매고 있었어. 봄이 너무 길었어. 네. 자, 여름에는 제가 국제대학 현 서경대학교 경제과 교수로 30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강의 끝나고 이렇게 책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46살 때 처음으로 국내성회를 가가지고 이때부터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고구려를 연구했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고구려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3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이라는 게 알고 보면 교수생활 여름인데 65세에 끝나요. 만 65세. 그럼 그때부터 겨울이에요. 그런데 가을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여름과 겨울이 같이 있더라. 교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름 그 철을 지내면서 가을의 그 열매를 같이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떤 것을 거두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고구려를 고구리라고 한다는 거 여기 오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고구려 연구를 해서 뭘 남겼는가? 전공은요, 논문은 많이 썼지만 저서를 못 냈어요. 경제사에 대해서는 딱 한 권인데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나서 고구리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열매 가을입니다. 여름인데 가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왔느냐? 고구려 특별대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앞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990년부터 그때가 47살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제2전공을 50이 다 돼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는 후배들한테 자기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할 때 50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제가 웅변으로서 지금 증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럼 뭘 지금 도대체 남는 게 뭐냐? 고구려 성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써야 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뒤에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KBS에서 100회 강좌를 해요. 매주 강의를 합니다. 전국에서 와가지고 전시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쓴 책이 중국에서 고구려 고성 연구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중 사진 18장 중에 14장이 내 책에서 다 뺏겨 쓴 겁니다. 그만큼 그 고구려 성이라는 책이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고구려 유적 우표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진 중에 이 사진, 이 뒷사진, 배경 이거 전부 내 책에서 뺏긴 겁니다. 이만큼 당시는 만주에 있는 고구려 성을 사진 한 장 보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만 지금 현재 28,000장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그때 찍어진 것들이. 자, 고구려 특별대전에서 했었던 벽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아마 강호만 선생님들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벽화를 고구려라고 조선일보에서 한 거, 그 다음에 이 두 권이 한국의 벽화를 완전히 일반화시키는 거기에 큰 도움을 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해건국 산선맥주는 고구려 역사유적답사라는 책을 1998년도에 써가지고 내가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9판까지 나가서 그래도 돈 좀 만져보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책 그 CD로 유적 유물로 보는 고구려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남은 고구려, 세계유사 고구려 특별전, 그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동북공정이 시작될 때는 저쪽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는가, 우리 역사를.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쪽에서 중국 고구려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번역을 두 권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동북공정과 한국학회 대응 논리라고 해서 바로 KTF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30명이
연구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이 제가 쓴 게 한 101편. 그리고 고구려 축성법 연구라는 게 고구리에서 내가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구려 축성법 연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백두산 국경 연구라는 책을 썼어요. 1962년도에 압록강과 두만강과 백두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경을 했는데 국경 조약을 어떻게 했는지 누구도 몰랐어요. 비밀 조약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어와 한국어로 써 있는데 중국어로 된 것을 제가 연변에서 구해서 책을 한 겁니다. 저희 책에 보면 뒤에 압록강, 두만강에 섬과 모래섬이 450개 리스트, 거기에 농경지가 있는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전부 다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울레가 고구려 발해는 한국 역사라고 했었던 그 얘기도 원문과 번역문을 다 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타이, 아시아의 진주 알타이, 아시아 알타이의 자연과 문화. 제가 러시아 아카데미에 오고 같이 러시아 알타이와 몽골 알타이 전부 탐험을 하면서 했었던 걸 책을 2권으로 써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필집 하나를 냈어요. 엄두를 낸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수필집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을 24년간 우리 가족지를 낸 걸 모아서 책이 8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거 한국에서 최초로 나오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2차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과 시베리아의 사회경제 과목을 개설해서 거기에 이제 쓰일 수 있는 자료들을 또 6개의 CD로 작성해서 이것도 각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자료로 들어갔던 겁니다. 동유럽 민방여행 2권 썼어요. 호주, 뉴질랜드도 기획문을 썼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앞에 그런 여행기를, 세계 여행기를 쓸 수 있던 것은 전부 에스페란토 덕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열어준 에스페란토다. 나는 한국 사람이며 동시에 전체 인류 가운데 한 명이라는 자부심과 그러한 사상을 나한테 부여준 게 바로 에스페란토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불가리아에서 간데 1989년 영국 브라이턴에서 제가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 임원이 됩니다. 그때가 내가 한 46살 때. 그래서 저는 동생이 지금 부회장이에요. 나보다 높은데 그래도 이게 70이야. 근데 나는 46살 때 임원이었으니까 뭐 그런 대로 내가 동생한테 나선 쓰죠. 네. 자, 에스페란토 사전을 여기 있는 친구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냈어요. 옛날 가리방이라는 걸 긁어갖고 사전이 없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냈습니다. 에스페란토 초급책을 9판까지 냈습니다. 중급책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스페란토 친구 중에 험프리 텅킹이라든가 울헤이 린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정년 퇴직할 때 했었던 기념문집을 해서 축투고에서 같이 냈었습니다.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를 지금까지 제가 14번을 참석했는데 14번 중에 7번을 대회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공자의 유토피아, 이자 사상 연구, 공자의 경제사상,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오래한 삶, 한국 경제 발전 요인, 실크로드 악마애들, 그리고 재작년에는 기후변화와 수소경제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에스페란토 강의하는데 정식 학점도 주고 저도 비자도 고용 비자로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쿠바 에스페란토 대회 참가 서길수 교수 60개국 대표와 함께 2시간 동안 만나 나는 카스트로와 대화한 첫 한국인. 이때 카스트로 사진을 찍을 때 나하고 찍은 사진은 그 정부에서 찍었는데 협회에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줬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나 혼자예요. 카메라 가져가서.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막았어요. 사진 찍는 걸. 제가 찍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카스트로. 지금 현재 여기에 한복 입고 앉아있죠, 제가? 카스트로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죠? 그래서 7명이 있는데 임원하고, 쿠바 대통령, 카스트로, 그리고 우리 7명. 그리고 대통령궁에 초대받아가지고, 카스트로와 이렇게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건 쿠바 대통령입니다. 이건 폴란드 친구인데, 이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찍어서 주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안 찍었는데 지금까지 다 안 주는 겁니다. 네. 하여튼 거기는 있긴 있을 거예요. 자료실에는. 이것은 에스페란토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참 놀라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때 제가 우리나라의 안기부 요청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이민 간 한국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런 것도 아주 거의 소설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65년 동안 일생을 쓴 책이 정년퇴직 때 65년 개인사에서 대한민국 대학 교수라는 책이 나오고 192명이 서기수가 누군가 국내외 192명이 써준 문집이 바로 맑은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두 권과 함께 이제 정년퇴임 기념 강연을 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호방 선생님이 이때는 젊었습니다. 강호방 선생님 보이시죠? 강호방 선생님이 바쁘신 분이에요. 그때는 진짜 바빴어. 근데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바쁜데 오셨습니까? 사실은 서기수 교수가 이번 끝나고 절에 들어간다는 수행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 내가 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꼭 마지막에 보려고 왔다고.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 얘기만. 그렇게 그때 찾아오셨어요. 지금 여기 가시는 이도학 선생도 있고 김일건 목사 안 왔나? 김일건 목사 안 오고 또 좀 그때 당시 이게 이제 여름과 가을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봄, 여름, 가을은 순전히 겨울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겨울인데 겨울이 뭔지도 모르고 까불면 철부지가 되죠. 철 모르는 놈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겨울에 나는 어떻게 지낼 거냐를 고민했어요. 어떻게 거기 겨울을 지낼 것이냐. 왜냐하면 철부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예. 철 모르는 놈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3년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다시는 내 삶의 겨울을 어떻게 지낼 건가를 아까 스님이 안 가르쳐 주듯이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3년을 떠납니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대부분 겨울철에 계신 분들이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입산해서 생사 문제를 공부하는데 하이데커가 이런 얘기했어요. 철학이 끝나는 곳에 종교가 시작된다. 철학이 끝나는 곳에 종교가 시작된다. 철학이라는 무엇인가? 철학이라는 거죠. 어떻게 잘 사느냐는 문제예요. 도덕이다, 윤리다, 철학이다, 사상이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잘 사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것에 종교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답을 해야지만 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절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행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스승을 만납니다. 제가 3년 동안에 절에 있는 동안에 스승을 만나는데 첫째, 삶이란 덧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니르바나에 도라는 길밖에 없다. 니르바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수행을 하다가 그러면 니르바나에 도착하고 죽어버리면 소용없죠. 그런데 죽어도 계속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래 그게 뭔가 했더니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능한 내가 살았을 때 좀 깨달음 얻고 안 되면 극락 가겠다. 이것이 제가 3년 동안 해선 공부예요. 그러면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동안 남은 삶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는 뚜렷한 내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뭐냐면 아름다운 정년퇴직 수학여행 내가 3년 동안 있는 것들 기록을 한 게 책이 4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정년퇴직은 겨울철 겨우살이 준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깊이 뉘우침 업이 두터우면 공부가 안 된다. 제가 나이가 65세 돼가지고 가서 참선하고 앉아있으면요 허리에 척추가 상해가지고 못 앉아있어요. 늦은 겁니다. 이미 공부할 시간이. 솔직히 인정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병 나으러 갔더라고요. 거기가 실제로 계속 아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뉘우침의 열매 뉘우치고 나니까 큰 스승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수행이 안 돼. 그래서 참회를 700일 동안 했어요. 거의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된 뒤로 그러고 보니까 몸이 엉망이 됐어요. 제가 언제냐면 75kg였는데 내가 나올 때 51kg였어요. 이게 중심이 안 잡혀요. 몸무게가 따지면 중심이 안 잡혀요. 안 먹고 또 뭐 안 먹고 밥 먹듯이 안 먹고 또 이제 뭐 가루만 먹고 20g만 먹고 또 뜯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은 생 동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튼튼한 몸이 필요하다. 이 몸은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다. 몸은 냄새나는 가죽 자루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몸을 무시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니르란자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수자타한테 그 우유죽을 받아먹고 일주일 만에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갖다가 학대하는 그 자체가 몸에 집착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러면 15년입니다. 지금 어떻게 산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남은 삶 동안은 가지고 갈 수 없는 건 나누고 간다. 나머지 제가 80살 됐을 때 나눔 12년이라는 것을 주제를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내가 했었던 걸 모은 거예요. 책을 쓴 게. 뭐냐면 첫째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나누고 간다. 첫째, 나와 이웃을 위한 나눔. 두 번째, 나와 가족을 위한 나눔. 세 번째, 나와 견해를 위한 나눔. 네 번째, 나와 인류를 위한 나눔. 이런 것들이 그럼 뭘 어떻게 나눴다는 거냐? 이 나눔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회양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제가 옮긴 겁니다. 회양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얻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걸 회양이라고 저는 회양을 나눔이라고 번역했는데 첫째 나와 이웃을 나눔. 이게 자리 이타란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 그런데 남을 이롭게 한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둘이 아닌 걸 알았을 때 진실로 좋은 결론이 나온다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내가 공부한 것을 나눈다. 그래서 강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차 강좌를 했습니다. 강의를 할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자세, 이 안구따라 니까야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안으로 갖추고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 5가지란 무엇인가? 나는 순서에 맞는 설법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금강경은 순서에 안 맞습니다. 대학원 교재입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가르칠 때 순서가 있어야 돼요. 예. 초등학생한테 대학원 교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금강경. 뭔지 모르고 그냥 외우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구나. 부처님 뜻이. 이건 부처님 말씀 니까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제가. 두 번째는 논리에 맞는 설법을 해야 된다. 보통 강의를 했었을 때 내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는 내가 가르친 것조차도 검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를 바탕으로 해라. 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비라는 건 자와 비하고 달라요. 자는 사랑이고 비는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 스스로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설법을 해요.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저를 보면서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것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막 비판해요. 남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700일 동안 가서 참여를 하는 동안에 가장 참여를 많이 했던 게 이 주둥아리 참여예요. 나는 일생 동안 교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남을 깠더라고요. 그리고 논리가 어떻고 무슨 이론이 어떻고 내가 옳고 하면서 모든 죄를 입으로 다쳤어요. 참여했어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 내가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했고 남을 해치는 그것이 스스로를 해치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예. 마지막으로는 재물을 위해서 설법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서요 이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 봉투 가져온 사람, 꽃다발 가져온 사람, 고구려 연구에서 그 꽃다발 가져가지고 치우느라고 얼마 애먹는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지금 이것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에 내가 재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꼭 강의할 때 10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럼 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죠. 그래서 10만 원은 5만 원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5만 원 남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은 장소 사용료라 자기를 위한 거니까 쓰고 반드시 단 2명이 있으면 10만 원이라도 나의 기쁨과 나의 공부가 남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남에게 보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UNCF에 혹은 그것도 참석한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서 갖다 주는 걸로. 그 자체가 공부입니다. 제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년간 수행한 그 수행법과 선지식에 대한 걸 연구를 해서 계속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경전도 번역하고 죽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별, 행복한 죽음, 전염연물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를 책으로 지금 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극락을 가려고 했으니까 그 극락 간 사람들 얘기를 좀 써봐야겠다. 그 원효대사, 서산대사, 백악국사, 의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극락을 갔는가? 그래서 책을 내서 100명을 추려서 쓴 책이 바로 극락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전, 아미타경 경전을 했고 그 다음에 극락 얘기가 많죠. 왜냐하면 극락을 목표로 했으니까 극락 갔다 온 스님이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연구했어요. 근데 내가 만나서 막 멱살 잡고라도 물어볼 게 많은데 내가 이분을 알기 1년 전에 입적을 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번역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남아있는 책. 그 다음에 그분과 만난 사람을 82명을 싱가포르, 미국, 본토, 한국에서 다 인터뷰를 해갖고 책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만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갔느냐 하는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어. 예. 5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번역했어요. 경전을.
왜냐하면 한문과 상스크리트를 공부를 해서 도대체 경전에서 뭐라 그랬느냐, 누가 어떤 스님이 얘기했고 이런 얘기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전을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스승을 만났다고 그랬죠? 스승이 부처님이에요. 내가 스승을 만났다 그러면 스님들도 쫓아와. 스승이 누구냐고, 나도 만나보고 싶다. 부처님인데요. 그러면 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스님들이 자기 성도 석가모니 석자를 쓰는데 당연히 스님이 그건 부처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승한테 배웠다고 해서 사귀어서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 아까 책상을 딱 때리면서 이거야. 그게 뭔데요? 지금이 중요한 거야. 뭐 그런 거 옛날 뭐 미래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인간이 스승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부처님은 무상하다고 해서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게 쭉 하도 변하기 때문에 1초에도 수없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가 이거다 하면 이거 현재는 여기요. 그래도 그냥 딱 그래도 이거야. 왜냐? 자기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고 오랫동안 일생을 하셨던 스님이 그렇게 자기를 가르쳤던 거예요. 부처님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경전을 직접 번역. 그리고 경전 번역할 때 6개월 동안 오대산에 있던 거. 예, 하고. 그다음 가족을 위한 나눔. 가족을 위한 나눔은 이미 아들들은 다 성장해서 다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보니까 아직 손자가 남았어. 손자, 손녀가.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신방나라 한국섬여행, 팔도 명산 자유휴양림, 저는 반드시 여행을 같이 하면 책을 냅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남지 않는다. 여러분이 1년에 사진 몇 장씩 찍습니까? 수천 장을 찍어요. 다시 한 번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찍은 거예요, 사실? 찍는 재미로. 폼 잡는 재미로.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100% 사요. 그래서 출판비가 비싸요. 칼라로 해야 되니까 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책들 전부 PDF로 해서 그냥 이북으로 출판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전부 편집도 우리가 다 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일본 서쪽에서 동쪽까지 21일 동안을 손자 손녀하고 같이 내가 직접 운전하고 여행을 했어요. 예. 여기서도 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수소차를 모는데 수소차가 카드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내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를 못 넣으면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카드를 딱 이거 쓰라고 내놓는 에스페란티스트가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와서 곤란하다고 카드 딱 내줄 수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일본에. 저는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예. 현실적인 문제였고 실용적인 문제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을 4권을 씁니다.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3대가 함께 간 몽블랑, 사랑하는 손자에게 여행을 시켜라. 이거 여기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교수가 뭔 돈이 있겠어요. 재산 물려줄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물려주는 것이 이보다 큰 교육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족을 위한 나눔은 바로 손자들을 위한 나눔입니다. 세 번째, 나라와 교대를 위한 나눔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게 통일 코리아의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남북 간 관계를 봤을 때 통일이 영원하다고 그러지만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은.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리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통일했을 때 이런 이름을 써라고 해라. 지금 안익태 애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런 말썽이 없는 확고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8권의 책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미 고구리 이건 나라 이름 중에
앞으로 통일된 이름이 고리입니다. 네. 내가 고리라고 그러니까 고려를 고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 연방제를 북한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이름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리는 고구리 때부터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코리아가 나온 거예요.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가 나온 거예요. 고리가. 예. 그래서 이 책이 이제 2권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고리적 얘기라고. 고리적 얘기는 고려적 얘기라는 거지. 옛날 얘기. 이 고리를 말로 내놓을 때는요, 틀리지 않아요. 글자로 내놓으면서 틀려버렸던 거예요. 리어자를 빛날 리어자로 읽으면서. 옥편 뒤져보세요. 오래된 옥편. 전부 나라 이름 리 이렇게 나와요. 용비어천가 보세요. 용비어천가에 리어 고려할 때 리는 리로 읽으라고 나와요. 용비어천가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교과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2권 책을 내고 첫 번째 살아서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속의 고리, 실크로드에 핀 고리의 상징, 사마르칸트에 핀 고리의 상징, 여기에 지금 이 문제를 3권을 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내가 유튜브를 해도 5,000명도 안 모여요. 1,000명 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플랫폼을 바꿔 탔어.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한 번 유튜브 강의하면 만 뷰. 가장 많이 된 게 실크로드에 핀 고리의 상징 중에 동로마에서 그 당시에 로마 역사책에 고구리가 나온다고 그랬더니 30만 뷰. 30만 뷰. 그렇게 나갔어요. 예. 자, 어쨌든 이 3권의 책을, 지금 나라 이름까지 5권 나왔죠? 8권 낸다고 그랬죠? 그 5권 나와서, 이걸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는 비대면으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앞으로 더 내야 될 게 바래는 고구를 이어받았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고리, 조선시대의 고리. 그리고 이걸 7권을 합쳐서 통일 코리아의 나라 이름 코리아. 이렇게 지금 나라 이름을 이 3권은 앞으로 책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서는 안 되겠죠. 제일 쓰고 죽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건강한 겁니다. 왜? 할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훔쳐간 역사를 되찾기. 동북공정 때 우리나라의 역사 3260년이 중국이 가져버렸다는 걸 알지도 못해 우리 국민들. 그래서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동북공정 백서를 씁니다. 어떻게 넘어갔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3월 1일 날 3.1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놀래요. 우리나라 역사가 3260년 없어졌다고 놀라지도 않아. 도대체 이게 무슨 백성들이야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중화인민국 국사가 된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 이 책을 냈어.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줄 알았어. 하나도 안 놀래.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딱 얘기를 했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국민들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런데 외교부에서 중국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고 브리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 그래서 한국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버려 그 다음에.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 나름대로는 지금 그 문제를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공과 그 다음에 책봉이에요. 그게 지방정권 문제예요. 이거 깨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과 사론이 나오지면 안 돼요. 뭐 어쩌고 니들 말 틀려서 이거 갖고 안 돼요. 걔들은 이미 사론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론을 만들어서 거의 다 지금 제가 써놓은 게 아시아 화친사랍니다. 화친이란 말이 가지고 제가 그 모든 문제를 푸는 그걸 뒤집는 열서를 쓸 겁니다. 그
그건 지금 거의 다 써놨습니다. 그래도 하도 내가 말을 안 듣길래 마침 그 시진핑이 오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한국에 왔잖아요. 작년에 가을에. 그래서 그 혼자 내려가서 뭐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시진핑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고 1인시 데모를 했어. 1인시를 데모하니까 그러면 막 다른 사람들도 막 그냥 도와서 줄 알았더니 경찰부터 나를 막는 거예요. 하지 말라. 도대체 이런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예. 자기들도 난감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얘기만 해도 책을 제가 한 것도 냈어요. 근데 이 책을 이북으로 냈는데 어떤 스님이 이런 책은 책방에 좀 나가서 다 꽂혀야 된다고. 자기들이 돈을 낼 테니까 책을 내시라고. 어떤 출판사도 책을 낸 자신이 없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없었어요. 네. 자, 그게 현상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하다가 심양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여기 같이 간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남을 콕 집어서 대한항공 1시간 기다리게 해놓고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서길수가 중국한테 쫓겨났다고 해갖고 이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나로서는 다양한 일이에요. 네, 아주 다양한 일이에요. 그냥 넣어줘버렸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왜 중화인민공화국은 나를 쫓아냈을까? 그 책을 4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안 들어갔지만 가신 분들이 사진이 5,000장이 있어요. 그 사진만 봐도 나는 안 가도 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첫째 권 다 써서 만주땅 예조선 고구려의 역사를 찾아. 역사를 찾아는 건 찾았다는 얘기도 되고 찾아갔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국내성 역사를 찾아. 이 국내성만 가지고 책을 한번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압록강 백두산 역사를 찾아. 지금 압록강은 끝내고 백두산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국덩이가 같은 코스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 당시에 그 어디다가 표지판을 세웠고 왜 여기다 세웠고 그 다음에 그 가는 그 코스가 어떻게 가고 지금 현재 어떠고 구글어서 펴놓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만권과 발해 역사를 찾아가 4권이 될 겁니다. 자, 4번째 나눔은 나와 인류를 위한 나눔입니다. 그건 거창합니까 이거? 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정년 퇴직하고 나서 여행한 것만 찍은 게 이렇습니다. 아메리카는 찍지도 못했어요. 하나 다 안 들어가서. 이게 돌아다녔어요. 140개국 돌아다녔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만 84개국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러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많은 신세를 졌어요. 그분들을 갚아야 돼요. 예. 그게 인류와 세계에 도움을 주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에스페란토 협회 창립은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일본에 사야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진왜란 할 때 우리나라로 왔었던 일본인. 그런데 일본으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역적이죠. 근데 한국은 충신이죠. 이름도 김충선이라고 임금이 내렸어. 이 사람에 대해서 대중강습을 해달라고 했어요. 에스페란토가 아니라. 그래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나는 딱 들어오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건 대단히 쉽게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쪽 유네스코 담당자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아닙니다. 일반인한테 강의에 통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 한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 하산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이슬란드 대회에 참석했는데 불교 분과를 갔더니 사람 6명 앉아있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제가 확 바꿉니다.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에스페란토에서 파키스탄에 가서 강의하고 이 파키스탄에서 강의한 것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가서 강의하고 브라질의 에스페란토 협동조합에서 강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베를린까지 통일을 기리면서 기차로 여행하는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리트라에 가가지고 실크로드 악마들이라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쪽에는요 한 2,000명이 모이는데 대학은 꽤 권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권위 있는 교수들이 모여서 자기 전공을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또 참석자들도 상당히 열심히 듣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동유럽 13개국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내가 가는데 어떤 방송국이든지 좋으니까, 어떤 주제든지 좋으니까 인터뷰를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그쪽 협회에서는 나를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쪽에서 실망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인터뷰들 사라예보,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리고 알바니아, 그리고 이 아프리카 대회에 우리가 여러 명도 몰고 갔죠. 아프리카 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대회에서 2017년. 그건 베를린에서 유럽 사람들이나 참석을 해갖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북한을 통과해서 오도록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아직 때가 안 되어가지고 북한을 통과 못하고 단동까지 와서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7차 한국대회에서 고대 중세사, 근인사, 현대사 강사, 역사 강의도 하고, 또 불교협회도 이제 상당히 많이 모였죠. 불교 강의도 이렇게 하고 비정상회담을 했어요. 18개국 각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정치학회에 논문 발표회가 있는데 에스페란토 섹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 가서 뭘 얻을 때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내 나이는 가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데를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배우고 내가 느끼고 뭔가 하나 끌어내려고 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화살은 뒤로는 내가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 건가, 공헌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안 가.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페란토도 내가 공헌할 수 있는 데를 간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파키스탄 가서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의 기념날에 해초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해초의 길을 따라서 이번 이 강의를 위해서 2달간을 여행을 해서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콤에서 굉장했어요. 왜냐? 그냥 해초를 강의하면 관심이 없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파키스탄을 처음 방문한 한국인은 누구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교수가 그 사람의 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2달간을. 그걸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또는 문제까지 발생했었던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대회 때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텔레비에 나가서 강의했던 것이고, 또 도서관에 가서 내 책 출판 기념을 여기서 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거기서 해줬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세계대회 불교문과 대외대학 강의하고, 그러고 나서 재작년이 제가 80주년이잖아요. 80주년 동안 때 내가 에스페란토를 뭐로 60년 동안 뭐 했는가를 책으로 내는 게 8권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에스페란토 활용 57년, 오른쪽만 보세요. 왼쪽은 에스페란토, 오른쪽은 한글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인 성일수. 외국인 80명인가? 80명이 성일수는 어떤 사람이다. 나 만났는데 어떻더라? 라고 써주고, 국내 사람이 51명이 또 썼는데 문 앞에 책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남아있으면. 그리고 내가 세계 에스페란토로 세계 여행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3권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페란토에 관한 60년간의 사진이 2만 장이 넘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것도 슬라이드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에스페란토 운동했던 내 운동사를 책을 2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8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4차 출판 기념회와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기념식 때 이 사진을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장례식 때 얘기해야 될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분이 주인공이 되는지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죽으면서 내가 얘기한 것을 먼저 실천하고 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인류를 위해 2번째 나눔이 뭐냐면 만차무늬는 히틀러가 아니라 행복의 상징이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책 나온 주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문에서 정한 게 발굴이라는 것은 땅에서 캐내는 것만 발굴이 아니라 박물관 내에 있는 것을 찍어내는 것도 발굴이다. 찍어낸다는 것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찍어내는 발굴이로 찍어낸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85개국을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적이 없어요. 28번 그거 하는 동안에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발굴한 게 아니라 박물관에서 잘 찍어내면 되는데 그걸 갖다 꼭 땅을 파야 된다고 잘못 생각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있는데 9차에 박물관 답사 위주의 세계 일주를 했는데 51일 동안에 18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라시아 철도 얘기는 59일 동안에 22개국. 그 다음에 지중해 집중 탐사는 75일, 9개 나라가는데 75일을 다녔어요. 이탈리아, 그리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샅샅이 뒤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일, 55일 이렇게 여행 다니고 혼자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다니니까 집사람은 우리 가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집에서 쓰는 건 조금만 더 버티면 거기 가서 먹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다녔다. 예. 그 다음에 이 당시에 75일 동안에 박물관을 몇 개 다녔냐? 168개. 그 다음에 유적들을 가야 돼요. 유적. 72군데 답사. 그래가지고 관련 사진 이렇게 다녀서 593개를 찍어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천 점을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 책은 선사시대 것만 쓴 거예요. 아직 몇 권을 더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차 지중해도 6개국에 37박 38일 그리고 키르기스탄이 85번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중복된 나라 빼고 그 나라 개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왜 나와 인류를 위한 나눔인가? 많은 나치 독일의 오용으로 큰 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럽의 6개 국가가 법적으로 만자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나치만이 왜곡 사용됐음을 밝히고 인류의 문화적 트라우마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나는 인류에 공헌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교는 왼쪽, 나치는 오른쪽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이건 틀렸다. 역사적인 사실은 이렇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발표한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고고학 자료의 체계적 비교를 통해서 만의 기원과 상징을 학술적으로 발표했다. 14가지 제가 9가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 연구는 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문명 간 대화를 넓히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저는 세계와 인류에게 어느 정도 내가 빚진 것을 갚는 것으로 나는 대신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란한 선사시대 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게 도대체 그럼 뭐 아까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러는 건 간단히 넘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책을 다 받으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니까 대강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많은 사람이 오른쪽 왼쪽만을 음과 양이다, 왼쪽과 오른쪽이다, 여성과 남성이다, 성과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다 주장을 하는 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요, 스와스티카를 검색해보면 뜻밖의 전 세계가 이걸 논의한 데가 많습니다. 그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가장 틀린 속설은 왼만은 불교고, 이거 왼쪽이 불교,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겁니다. 이것은 나치다. 이것이 가장 잘못된 속설이에요. 자, 이것을 완벽하게 뒤엎는 학술적인 뒷받침인 논리를 어떻게 구성됐는가? 자, 좀 첫 번째 마가용은 보통 이제 저는 인문학적인 고고학적인 것을 할 때도 저는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귀노학적으로 지금까지 모였던 모든 것을 분해를 하는데 모집단이 100개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선사시대에, 우리 고조선 시대에 하나도 없는데, 우리 고조선 시대 그 이전 것에 100개의 모집단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나타났어요. 134개가 나왔어요. 근데 134개의 모집단 중에서 왼쪽만이 60개고 오른쪽만이 73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그 당시 장인이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이쪽으로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로 이게 여러 가지 것을 지금 그렸던 그 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모집단이 가능했던 게 바로 이게 인도 문화, 인더스 문화의 도장입니다. 무역을 할 때 포장을 하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 도장들이 90몇 개가 나왔어요. 이게 좀 도움이 됐어요. 91. 근데 여기도 보니까 왼만이 42, 오른만이 49. 아무 의미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도장은 오른만을 찍으면 무엇이 돼요? 왼만이 되죠? 그럼 뭐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사상적으로 뭐고 남자요, 음가야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일반 사람을 꼴통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하고 자기들한테 맞도록 쓰고 했었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다 유물들이에요. 불교는 BC 5세기 나왔잖아요. 그 전부 BC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이때 나온 초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리지널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같은 유물에 왼만과 오른만이 같이 써 있어요. 이것도 불가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저건 중동에서 나온 건데, 저기 보면은 왼만이 6개고 1개만 오른쪽으로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는 인도 문명의 그 만자입니다. 이게 도장이고 저게 찍힌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옳은 거예요? 오른쪽이 맞는 거예요? 왼쪽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의미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불교에서 불교는 뭐예요? 왼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예요? 나치라고 그랬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지금 이게 요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콜카타 박물관에 있는 거. 이거 파키스탄 나우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하나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달리죠? 왜 똑같은 방향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부라 보면 불교는 다 왼쪽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나치하고 똑같이 오른쪽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가 왼쪽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미국에 가서 어떤 종교단체를 가니까 왼쪽은 뭐 불교고 오른쪽은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내가 말을 못 꺼내 막 자기가 나를 가르치려고 나 그 공부를 전공을 해서 내가 하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 내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그냥.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얄팍하게 알고 보면 모두. 자 어쨌든 지금 이걸 제가 학술적으로 최초로 지금 책을 쓴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공연이 된다. 인류를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디안 콜카타 박물관에 있는 건데 바르우트라는 스투파, 그러니까 탑을 했는데 탑에 여기에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BC 1세기에 아직 우리 고조선 시대 때 이런 대단히 수준 높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만자를 9개를 가지고 동그라미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다 이어집니다. 만자 9개가. 그래서 영혼을 뜻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이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 하나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답에 대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온 세계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거의 무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치마는 약간 이렇게 비틀어졌다. 그러죠? 이거요. 전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릇들입니다. 나치마처럼 비틀어졌죠?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힌두교 만자는 점이 4개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이 하나는 인드라 신이고 하나는 태양 신이고 뭐 비타바티 뭐 온갖 그 학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런 힌두교나 이런 거 힌두교는 1세기에 생겼으니까 그 이전에 4,000년 전에 나온 거 보세요. 다 점찍혀 있어요. 여기도 점찍혀 있어. 그럼 도대체 이게 그 말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유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나치 만자는 1933년에 처음했어요. 그리고 1945년에 나치가 망하죠? 몇 년이에요? 14년밖에 안 썼어요. 그게 어떻게 그것이 오른쪽이고 불교는 만자로 이런 속설이 이런 걸 믿고 있는 우리가 참 한심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불과 100년도 안 된 얘기예요. 불교라 해봤자 BC 5세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7,500년, 15,000년까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유물을 통해서 봤었을 때 그와 같은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뭐 통설이 되고 그것이 아주 진리처럼 얘기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무니의 기원과 상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는 만무니는 태양에서 왔다고 연구하기 전에는 나도 그렇게 나팔 불고 다녔어요. 네. 그런데 하인리의 슐리만이 처음에 이제 이게 1875년이에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알죠? 트로이 목마를 발굴한 사람이 슐리만이 발굴을 했는데 만자가 수백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때 당시 유럽의 헝가리, 그 다음에 런던 이런 데다 보내 이런 게 나오는데 뭐냐 했더니 딱 답이 오는 거예요. 답이 왔는데 그때 슐리만이 뭐라고 했냐면 아드간 태초부터 만과 십자골무늬는 우리 아리아 조상들의 가져간 거룩한 상징이었다 라고 한 것이 히틀러가 이걸 쓰게 된 원인이다. 내가 강의를 하게 되면 히틀러는 왜 그걸 썼습니까? 묻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자기가 아리아인의 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리아인의 상징이 만자인데 그것이 아리아인의 상징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슐리만이에요. 그것도 1875년에 말을 한 거야. 그게 진실이 아니죠, 이것은. 예. 다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막스밀러는
상스크리트에서 아주 정통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여기 옛날에 그 자료를 보니까 파니니 문법이라는 거예요. 파니니는 BC 3세기 내지 4세기에 상스크리트 문법을 쓴 사람이에요. 파니니 그 문법서에 보니까 소의 귀에다가 이 만자를 써가지고 우리 소라고 표시할 때 썼다 라는 게 나오더래요. 예. 그리고 불타의 발자국에 65개 길상을 표시했는데 그 길상이 그러니까 좋은 상스러운 조짐이죠. 거기서 나왔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쪽으로 된 것은 스와스티카, 왼쪽으로 된 것은 사우바스티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된 가운 이것도 만자죠. 그래서 난다 바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래를 골라는 땅을 상징한다고 얘기했고 해를 상징한다는 설이 있고 사람이 주제가 된다는 게 내가 처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사람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디자인한 사람 같으면 막대기 몇 개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건 성기까지 이건 생사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만자가 있어. 만자하고 사람하고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니까 손발만 4개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는 나중에는 만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메소포타미아 평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보세요. 전부 여자가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건 정갈이고 이것도 만자 형태가 돼요. 그리고 슐리만이 발굴한 구리로 된 여신상인데 성기 부분이 만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람이 눈, 귀, 입하고 여기 배꼽 아니면 성기 이런 걸 만자로 표시를 했다. 인간을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가 주제가 되는 건데 제가 인디안들 예술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게 이겁니다. 이게 새예요. 이게 전부 새 대가리 4개 갖고 만자를 만드는데 가운데 딱 만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요. 여기 보세요. 새가 하나, 둘, 셋, 네가 이 새가 고기를 물고 있어요. 고기를 물고 있는 이 자체가 만자예요. 그리고 가운데 만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벽화를 봤을 때 거구리 사신이 있는데 물고기가 4마리 모인 것도 또 만자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조선 아까 그 답사 단장님 주었던 사진이 내가 몽골 가서 못 찾았는데 답사단이 이걸 찍어왔어요. 사진.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이 부분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머리 4개를 가지고 만차를 하죠. 이것도 논리적으로 정리한 처음이에요. 제가. 네. 그런데 그게 한가리 이쪽에 가면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도 만자, 전부 말머리입니다. 여기도 근데 뱀으로 주제가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갔을 때 아제르바이잔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4,000년 전 거예요. 4,000년 전에 이 뱀을 가지고 만자를 했어요. 이건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날아다니는 뱀을 가지고 만차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유물들이. 네. 그 다음에 소용돌이.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쫙 돌면서 이것도 돌면서 이런 건요. 기가 막힌 디자인이에요. 모두.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다 많잖아요. 많은 그래서 하나의 기원에서 비롯된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인류가 자연을 바라보고 생명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고 도구를 만들고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져낸 표현들이 서로 만나 합쳐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유물과 연구가 더해지면 해석은 더욱 풍부하겠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 뭐냐면 많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생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형식으로 표현한 인류 정신사의 공동 자산이다. 그 상징, 부호. 그러니까 부호라는 것이 하나의 부호가 이런 걸 나열해서 디자인할 때는 무늬가 돼요. 그렇죠? 이게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에스페란토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서길수도 하고 감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학술적인 성과를 내는데 에스페란토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몇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34가지 했던 거 있죠? 통계된 거 그건요 정말 에스페란토가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왜냐? 쫙 도착하니까 란주라는 데 실크로드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탁 달고 두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에 딱 나와가지고 자기 내 가방 딱 들고 가가지고 사람 만나는 데에 가서 통역하는 거예요. 미리서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박물관에서 이런 거 5점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건 에스페란토 회장이 아니라 거기 예술단체 위원장이야. 그런데 그날 저녁을 여기서 내 에스페란티스트로 참석하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자리에서 전화해. 아 그것은 그거 많잖아. 그것은 마가요 문화는 어디에서 박물관에서 한 번에 2만 점이 나왔어. 하나도 안 깨진 선사시대 때 쪼가리 갖고도 난리를 치는데 하나도 안 깨진 항아리가 2만 점이 나왔어. 그것만 전시는 지금 박물관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박물관장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에스페란토가 아니라 에스페란티스트가 소개한 사람이 아유 한국에서 이런 분이 왔는데 좀 그거 해라고. 아유 알아서 오시라고. 그래서 갔네. 갔더니 아직 문도 안 열었어요. 이렇게 지연시해놓고 지금 이게 다 사체는 이게 단 하나만 해도 무슨 부품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다고. 근데 보세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그런데 여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가니까 아직 오픈을 안 했어. 전시 중이야. 설치 중이야. 그러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가서 뻔히 보면서 그냥 못 찍고 나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장후대라고 에스페란토를 위르토라는 친구, 이 친구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 왔는데 안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장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관장이 요 현장에 이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어준 거예요. 아직 오픈도 안 한 걸 열어준 거예요. 이거 에스페란토 덕분입니다, 진짜.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데 만자 있는 거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찍어낸 거 그거 논문을 쓴 거고 실제로 발굴했던데 발굴 터널도 다 안내를 했어요. 그러고 거기서 하는 마가요 문화 학술 토론회에 내가 만차로 발표를 했어요. 자기는 또 이걸 쓴 사람 처음입니다. 네. 그것이 선사시대 때 말이고 이 책은 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페란토를 꼭 자랑해서가 아니라 나는 활용을 그만큼 했다. 학술적 목적으로도 활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놀라운 일이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에 아마 세계대회 많이 다니는 사람이 이 아줌마를 아실 거예요. 생물학 박사야. 생물학 박사.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과학 아카데미에 근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카렌 박사라고 아르메니아 바이그림 연구가예요.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미 다 찾아놨어. 이런 걸. 자기가 그걸 연구하느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2박 3일 동안에 완전히 그냥 걷어낸 거예요. 완전히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박물관 캄캄한 데에 가서 창고까지 다 들어가서 다 찍어낸 거예요. 전부가. 요 금으로 된 여기에도 엉덩이에 만자가 있어요. 또 자기 사무실에 가서 자기는 원래 바이오그림 전문가인데 이게 찍은 사진, 책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2박 3일 동안 다 모은 거예요. 페루에 가가지고요.
이건 일본계인데 이 사람이 되게 한국까지 왔다 갔던 사람인데 남미에서 이렇게 만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 4,000년 전 피라미드가 남미에 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피라미드가 멕시코에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다 안내해 줬어요.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역사학자님에서. 그런데 여기를 안내해 줬어요, 제가. 그래서 직접 가서 했고, 칠레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건 우표 수집할 때 내가 서로 편지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그레브, 고고학박물관에 갔을 때, 이것도 또 거기서 찾아냈고, 그 다음 알바니아에 가서 또, 요건 아주 바닷가에 있는 특이한 박물관 갔는데, 거기서 또 이거 만자 찾아냈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서, 이건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불가리아 박물관. 그 이분이 그 아카데미 회원이에요. 아카데미 안 오고 프로페서고 이분이 전부 안내해가지고 전부 찾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불가리아 말로 되어가지고 뭔 뜻인지도 알 수 없는데 다 설명해줘가지고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 키예브에 가지고 여기에서 이분이 이게 15,000년 전 가장 오래된 만자인데 그걸 발굴한 사람들을 가서 통역을 해갖고 다 만나게 해주고 다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뭐 이 사람은 공항에 나온 사람, 그다음에 어디 성당 안내한 사람, 또 우리 노래도 불러주고 그냥 안내만 해준 게 노래도 불러주고 축하 노래도 부르고 어디는 또 시랑동도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환대받으면서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갔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라프아 가가지고 인더스 문화의 인두 문화의 만자를 다 찍어올 수 있어요. 이건 지금 파키스탄 박사고 그 네팔 애들하고 같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란은요 여행을 할 때 카드를 못 써요. 예약이 안 돼요. 미국이 제재를 해가지고 카드를 못 써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단 하나의 예약도 안 돼요. 근데 비행기값이 싸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미리서 예약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덕에 이 친구가 전부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건요, BC 1000년 정도, 우리 고조선 시대 때 목걸이인데, 금으로 된 목걸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어요. 예. 이것도 좀 대단한 거고. 그리고 수사에 가서 여기 또, 이건 메소포타미아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했었던, 즐거웠던 가족, 참 친절했던 가족, 또 이런 정말 자기 가족처럼 해줬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폭탄 속에서 폭탄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던 우크라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정말 내 마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장례식 시작합니다.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관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하겠어요, 제가? 그건 이제 모두 교회에서 다 하는데 내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장례식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보는 걸로 그래서 우선 유언부터 보겠습니다. 유언. 내가 어떻게 유언을 했는가 여러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유언은 첫째, 마지막 길. 나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고 싶다. 우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치료를 하지 마라. 가능한 집에서 세상을 떠나게 한다. 내가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죽음 자체를 천천히 보며 가게 해달라. 죽는 순간에 장례식은 죽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장례식이나 마지막 죽음할 때 죽는 사람을 이루지 않고 장례식이 전부 어떤 손님을 어떻게 받고 거기서 하고 나중에 유산 갖고 싸우고 이 짓대로 오잖아요. 죽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은 사망보험 아무 소용 없어. 지가 죽어버린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사망보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제대로 하나인가를 만들어 놓은 게 사망보험. 그래서 저는 사전 연명 의료서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보험 여기 안내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톨스토이가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문화가 일어나 죽음이 아름답게 그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제가 살아서 하는 장례식의 본인 뜻입니다. 자, 사전 연명 의료소 의향서 중요한 것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의료 중단을 안 하면요 가슴 압박, 인공호흡 할 때 뼈가 많이 부러진답니다. 죽기 전에 뼈 부러져서 죽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호흡부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생제 문제인데 10명 중 8명은 존엄한 죽음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항생 주사를 맞다가 죽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 항생 주사를 맞는데 이거 주사를 맞다가 이게 안 들어. 그러면 더 센 거래.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다제 내성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버리면 사람한테 옮기면 이 사람은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방해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가족이 못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병원에서 죽는 것을 얼마나 돈을 벌어주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이 끊어지면 숨을 끊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숨을 거둔 뒤 8시간에서 12시간은 아직 영혼이 남아있으니까 입은 옷을 그대로 두루 갈아입히지 않는다. 죽음에 손대지 말고 내가 하던 연불 녹음을 틀고 도움 전부를 한다. 맏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 손자, 손녀 1시간씩 하면 6명이니까 8시간이 됩니다. 12시간 2번씩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 염을 할 때 몸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로 하면 부드러워진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절대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극락가는 걸 믿고 기뻐하라. 만일 슬픔이 오면 왜 슬퍼하는지 자신을 돌아봐라.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숨을 거둔 뒤 장례식 문제. 장례식은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다 참석했죠. 이제 또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터와 연락이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화장한다. 될 수 있으면 24시간 안에 하되 죽음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다. 사람이요 죽으면 신기해요. 12시간이나 24시간 안에 코에서 노란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안 쉬자마자 썩는 거예요. 위생에도 안 좋고 본인에도 좋지 않아요. 빨리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집계 가족과 나의 형제에게만 연락하고 나머지는 장례식을 마친 뒤 이메일과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린다. 이것이 내가 유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다. 만약 우리 아들 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서 이런 나쁜 놈 싸가지 없는 놈 볼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메일 받으면 아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기억했던 분이 있죠. 그분 얘기가 안 나왔나? 이 얘기예요. 지금 김용남 교수라고 저하고 같이 최선도 수행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장례식에 1차에 참석하고 4차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웃고 계시죠 이렇게? 그때 사진이에요. 양홍남 교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부고가 왔어. 부고가 왔는데
향년 81세 연세로 2월 12일 어머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안내드립니다. 어머님의 뜻에 따라 빈소 없이 가족장을 치르고 모든 장례일자 끝난 뒤 연락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인은 폐암과 뇌종양을 지난 8년 동안 투병 생활하시다가 최근 2개월 사이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신 뒤 황망히 가셨습니다.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상주 아들이 보내는 바이며 지금까지 어머님과 카카오톡을 하신 분들과 그룹 챗 등에 한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분은 이미 그러니까 첫 번 오셨을 때 이미 암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석했을 때 남의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준비를 했어. 지금 이분을 한번 쳐보세요. 거기 쳐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는 사람한테 시를 써, 죽음에 대한 시를 써서 보냈어요. 준비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을 자식들한테 했는데 이 자식들이 이런 문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가셨구나 알고 그리고 적어도 준비를 하고 준비할 때도 즐거운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양원나온 것이죠. 사찰에 참석했을 때 양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가 우리가 죽음의 문화, 장례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손녀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손녀 같은 경우도 우리 바지 선이 있는 체육복을 돌아가신 내 거에 벌써 찜했어. 적어도 우리는 손자 손녀들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9번까지 했었던 살아사는 장례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안 울어도 되겠죠. 자, 울음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왜 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때는 자기 죽음을 생각해요. 일생 동안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헛되이 삶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례식이라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손녀가 했던 말이에요. 육개장 먹고 울다 가는 거죠. 육개장 먹고 울다 가는 거 이게 그냥 제가 뭐 학교도 안 갔을 때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장례식은 뭐냐 했더니 육개장 먹고 울다 가는 건 너무 정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육개장 먹지 않는 장례식을 했다. 그 다음에 울지 않는 장례식 두 가지를 목표로 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만 끝나면 이제 유언은 끝났으니까. 자, 이 이치에 어긋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을 여러분 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어난 날, 생일날 산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구슬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느라 얼마나 힘들고 애쓰셨는가요? 라는 말이 있듯이 내 몸이 처음 태어난 날 바로 부모님이 죽을 뻔한 날. 그렇죠? 사실 지금이니까 우리 옛날에는 애 낳다 죽으신 분들 많아요. 생명을 걸고 낳는 거예요. 그날 왜 나 뭘 죽여서 먹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죽음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고 나도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왜 그때 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치에 어긋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 세상이 늘 예산일로 하고 있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통격하며 눈물 짓고 길게 한숨 지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일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인데 두 번째는 아들, 딸 낳았다고 상을 따라서 기쁜데 왜 다른 놈은 죽여?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는 게 이게. 예. 그래서 위때 어른 제사 지내면서 상을. 제사는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죽여서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인할 때. 혼인하는 건 뭐예요? 새로 생산하려고 혼인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왜 죽여야 돼? 손님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좋은 손님 만나면 뭐 그걸 죽여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두려움을 만져주는 방법 아세요? 이 사람이 두려워할 때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되죠. 두려우면.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죽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두려움을 줄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원한이 그 세포에 배겨가지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원인을 제거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손이 왔을 때도 그런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게 최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기도할 때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살리는 기도를 해야지 살생해갖고 기도는 되겠어요? 그냥 살생해갖고 바치아리되 기도받는 그런 잡신들은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대의 의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 직업이 죽이는 직업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소의 눈물을 한번 보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소가 정말 이런 눈물을 흘린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소고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세요? 이 눈을 보고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시작하면서 2008년부터 남새밥만 먹기 시작하고 고기를 안 먹기 시작해서 2008년이니까 거의 뭐 18년 동안 실천을 해봤습니다. 실천을 해봤는데 우선 건강이 좋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9번째 하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장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제가 1000명하고 같이 밥을 먹고 죽고 싶다. 그러면 100명씩 10번 장례식을 하면 1000명 먹을 수 있죠.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오늘 80명밖에 안 되는데 10번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장례식 더 해야 돼. 이건 몰라. 근데 처음에 장례식 한 데는 밥을 내가 얘기하면 제식으로 다 준비해줬어요. 근데 거기가 망했어. 그러니까 가면 전부가 어디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떡을 나눠줬어요. 1000명 채우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래도 정년퇴임 기념 강의도 500명 남새밥. 남새밥이 뭔지 아세요? 남새. 우리말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남새는 채소를 우리말로 남새라고 그래요. 사진 찾아보세요. 사투리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100명 책하고 남새밥.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책을 써야 돼. 안 그러면 1000명은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례식을 100번을 해도 그럼 책이 100권 나오겠죠? 장례식 축하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축하합니다. 아니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럴 때는 지금 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봉지를 뭣도 모르고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받으면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예.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지 않는 장례식 한다고 그랬죠? 울지 않는 장례식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면 울지 않아요.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이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여차롭고 작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옮겨 있습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런 방도는 결코 없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친다. 중생의 운명이라 이런 것입니다. 끝내는 익은 과일이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태어난 사람들은 죽어야 하고 늘 죽음이란 두려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빚은 질것은 언젠가 끝내 깨지고 말든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다. 젊은이도 나이든이도 어리석은이도 슬기로운이도 모두 죽으면 머리를 숙이고 꿇어 엎드리며 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틀린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 죽음에 져서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아들, 딸을 구하지도 못하고 친지도 그가 아파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친제들이 지켜보지만 돌아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이처럼 늙음과 죽음은 세상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세상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아. 이미 그에 달관을 해야 돼요.
그대는 왔다가 가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그대는 두 끝을 보지 않고 부지런히 실패합니다. 정신이 흐려 무엇에 홀린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치며 슬퍼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고 했다면 슬기로운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괴로움만 더 생겨나고 몸만 여유있답니다. 다만 울음이라는 건 대부분 십중팔구 죽은 사람 때문에 자기 삶이 서러워서 울어요. 그렇게 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미리 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게 대한 명상이 필요해요.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생사 문제는. 내가 스님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 스님들이 뭐 춤추고 뭐 사람들하고 하고 몰려들은다 해서 그거에서 출가하면 안 되잖아요. 5가지 먹고, 그 다음에 잠자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하고, 권력, 돈, 이걸 5가지 욕심이라고 그래요. 5가지 욕심에서 단 하나도 부족하지 않던 부처는 왜 출가했을까?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 한번 만져보게 그래요. 왜 출가했는가 만져보는 거예요. 왜 머리 깎은 거예요. 사치스럽게 아니면 취미처럼 만나서 부처님한테 자고 이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 왜 출가했을까? 그거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전을 직접 번역해요. 경전을 직접 번역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알라비 나라에 온 까닭에 여러분은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의 삶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한다. 삶은 결정적이지 않지만 죽음은 결정적이다. 라고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한다. 명상 주제가 이게 주제예요. 네, 주제. 죽음에 대한 명상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이 오면 독사를 보고 공포에 떠는 사람처럼 벌벌 떨고 공포에 처한 내가 누구한테 그럼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아, 그럼 열심히 그 살다가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정말 두렵지 않을까요? 예. 그런 사람은 그냥 잘 살아라니 그냥 그렇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공포에 떤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명상을 담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이 오면 멀리서 독사를 보고 몽둥이를 가지고 몰아내는 것처럼 벌벌 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바꿔야 된다 라고 딱 설법했어. 그런데 오랫동안 모두 명상들을 안 해. 근데 어떤 손녀 딸이 어떤 그 소녀가 하나 나는 그 3년 동안 명상을 했어. 죽음에 대해서. 근데 부처가 딱 왔어. 근데 딱 보는데 다들 명상 안 했거든. 근데 하나 했단 말이야. 보면 아니까. 내가 물어봐. 소녀,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가 물으니까 모릅니다. 그래.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모르는가? 그러니까 압니다. 아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거 부처님 뭐 장난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끌어주세요. 또 뭐 부처님한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소녀가 그대는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왜 모른다고 대답했냐 그러니까 다 아실 텐데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으신 것 같아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했는데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했는데 안다고 그랬다는 거야. 뭘 안다고 그래야 하니까 저는 틀림없이 죽는다는 걸 압니다.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다는 거야. 그럼 뭘 모른다는 거니까 저는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다른 때인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전부 그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죽음 명상을 통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웃다가 그때 시를 이 세상의 어둠이다. 뚜렷하게 보는 자는 드물다는 거예요. 어쨌든 적어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가르침을 들은 그 소녀는 흐름에 든 경지에 듭니다.
이것은 수행에서 상당히 높은 경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인 축에 들어갑니다. 소년은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걸 알았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걸 알았고, 틀림없이 죽는다는 걸 사무치게 알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알고 명상을 하고 나서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깨닫고, 삶이 덧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덧없는 삶에는 괴로운 것을 깨닫고, 그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흐름에 든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티베이트인들은 태어난 날과 죽는 날,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생일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신의 생일을 모르고 살아. 그건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이 자신의 생일을 아는 것보다 수행해서 죽은 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거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건 진짜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일 잔치를 안 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생일은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끓였어요. 왜 미역국을 끓였느냐? 생일날 미역국 끓이죠? 어느 날 사람이 바닷가를 갔는데 고래가 젖을 먹이고 있어요. 포유동물이죠? 근데 이 고래가 미역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인 그 포유동물은 그 젖을 먹일 때 미역이 좋다는 걸 알아서 미역을 먹기 시작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어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생일을 지냈다 그러면 잘 안 믿어주겠죠? 근데 미역국은 왜 먹었냐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래 자식들이 지냈죠. 그렇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뭐 해피 버스데이 해가지고 마누라 생일을 잊어버리고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치를 모르면 그래요. 네. 명상이라는 게 이치를 깨닫는 거죠.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걸 지금 이치. 티베트인들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재산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재산은 자식이 물려받지 않고 부모가 다니는 절에 가겠죠.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는데 크게 마음을 쏟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는 흔히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참된 재산이라고 해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재산을 믿기 때문에 끝없이 경전을 외우고 끝없이 붓답게 절을 올리고 허물은 그날 참여하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그게 생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노욕이라고 그러죠. 늙은 사람들 욕심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죽을 때 내 재산이 똔똔 되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장례식 한 번에 200만 원 든다는 건 10번 해가지고 2천만 원 안 들어가는데 18만 2천만 원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년을 보내가 프로그램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여기는 지옥에 가서 여기는 이제 천당에 가서 쫙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천지창조 때부터 만들었던 천당으로 간다. 너는 내가 목마르을 때 물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아팠을 때 병문안으로 안 주었다. 그럼 자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 주여 저희가 언제 병문안을 갖고 언제 목말라서 목마른데 물을 드렸고 언제 밥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하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느님 뭐가 부족하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기도한 사람한테만 좋은 걸 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하는 걸 안 믿으면 좋은 일을 해도 그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죽음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성 개원사에서 만났던 얘기인데,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웃고 즐거워했다. 아들, 딸 다 그랬겠죠. 예. 근데 내가 내 몸을 떠날 때 나는 웃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울고 괴로워하니까. 티베트 속담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웃고 즐거워했다. 내가 몸을 떠날 때 나는 웃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울지 않고 괴로우지 않았다. 이러기 위해서 저는 살해하는 장례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번째 장례식을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10번째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장례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열심히 책을 쓰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복잡한 동생을 줬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질문하세요. 여태까지 만자에 관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걸 다시 한 줄이나 두 줄로 설명해 주셔. 여태까지 2시간 동안 들었는데 뭐가 네. 뭐였다고. 지금 제가 아까 누가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만 이꼬르 행복 이렇게 합니다. 예, 9번째 오정석이 스승의 주관기 전에 사사는 그리고 60년간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 스탄 운동을 위해서 두 분 다 열심히 뛰셨고, 운동으로 오늘 또 후학들이 좋은 자리에 가져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이 장소랄지 떡이랄지 책이랄지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서기수 스님과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들 있고 뭐 다들 그 가방에 넣으실 텐데, 이 충전기를 우리 정경덕 선생님께서 여기다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치고, 오늘 1부 행사를 모두 끝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부터 광고 스타운드 주권에 자면서 서거제로 바로 자, 스타운드 회원들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스타운드 행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